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네, 오늘 내용 시작해 볼까요? 좀 시작해 볼 내용이 고두현 기자입니다. 그에게 트렌드 분석의 원천은 신문이었다. 1990년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의 접근 방식은 변화가 바닥에서 위로, 지역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에 바탕을 둔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하는데 신문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했다. 독브론의 애덤 스미스와 로마 제국 세왕사의 에드워드 기번도 더 클럽이라는 모임을 통해 위대한 사상가로 성장했다. 이런 지적 교류에서 현재는 미래 속에 들어있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 등의 명구가 탄생했으니 오늘부터라도 친구와 신문이라는 두 개의 거울에 나를 새롭게 비춰봐야겠다고 합니다. 네, SK 지배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샵 지배구조를 치고요. 제가 들어왔어요. 선한결 기자입니다. 자, 이제 요번에 지배구조 할 때요. 투자점, 주요 사업 투자 강화입니다. 사업 계열을 분리하면 각 분야 현황 파악이 쉬워져 투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반도체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SK그룹 지배구조상 SK하이닉스는 지주사 SK의 손자 회사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인수 합병 시 피인수기업 지분을 100% 가져가야 하는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최근 반도체 호황에도 선뜻 확장에 나서지 못한 이유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향후 SK가 투자 중간 지주회사를 합병하면 SK하이닉스가 자회사 지위를 갖게 돼 투자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신설법인과 SK의 합병 계획은 없다며 신설 투자 기업을 통해 반도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도 올해 SK텔레콤이 지배구조를 하려는 이유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기존 20%에서 30% 이상으로 높여야 되는데요.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지분율을 그만큼 늘리려면 약 10조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은 연내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날 박 CEO는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편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박 CEO는 SK텔레콤 자산을 온전히 평가받고 더 상장하는 회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네요. 상장으로 성장을 하네요. 노현석 기자입니다. SK텔레콤 통신사 투자사로 분리, 탈통신 기업같이 두 토끼를 잡는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그동안 성장세에 발목을 잡던 걸림돌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시행되는 개정 고령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율을 기존 20%에서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현재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 지분율은 20.1%로 올해를 넘겨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 10%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연내 지배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현 주가를 기준으로 1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소요된다. SK하이닉스가 국내외 반도체 회사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M&A 경쟁에서 활발히 참여하는 등 투자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인수합병 M&A를 하려면 인수대상 기업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의 신설 투자 전문회사가 SK와 합병해 SK하이닉스를 SK의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이날 SK텔레콤이 공식적으로 부정하면서 SK하이닉스는 지주회사 손자회사로 남아있게 됐다. 하지만 ICT 투자 전문회사가 직접 투자에 나설 수 있어 기존보다 반도체 사업 투자가 수월해질 거라는 예상이다. SK텔레콤도 이날 과거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 투자,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인수했을 때보다 더욱 활발한 투자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네요. 근데 꼭 지배구조를 개편을 해야 그게 가능한지 좀 저는 의문이 되는데요. 이제 표를 한번 볼게요. 예. 어떻게 되는지. 네, 잘 보시면 SK텔레콤이요. 지금은 SK 주식회사 아래에 SK 브로드밴드, ADK, 캡스, 11번가, 티맵 모빌리티, 원스토어, SK하이닉스를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은 다 손자 회사죠, SK의. 근데 이거를 SK의 손자 회사는 똑같아요. 근데 SK텔레콤을 두 개로 쪼개는 거죠. SK텔레콤이 이제 SK 브랜드 등을 가진 회사 하나로 쪼개지고요. SK 주식회사가 SK텔레콤 주식을 26%씩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등을 한 74% 가지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의 회사는 SK텔레콤의 신설회사인데요. SK하이닉스 지분 20%를 가지게 되고요. ADT캡스 55%, 11번가 80%, 티맵모빌리티 등 100%. 그럼 이제 ADT캡스 11번가가 상장을 하게 되면 SK텔레콤에 일부 현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주식을 팔게 되겠죠, 보유하던.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SK하이닉스를 위해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냐는 거죠. SK텔레콤 기존의 존속회사는 SK 그 통신회사를 통해 많은 현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현금을 버리면서 신설회사를 통해 뭔가를 하겠다. 이게 좀 저는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예. 또 다른 표를 한번 볼게요. 근데 똑같은 표죠. 예. 강경민 기자입니다. 카이의 이상한 연구개발비 공시 오류가 있었네요. 카이가 공개한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4,277억 원, 전년 2,129억 원 대비 2,000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6.85%에서 15.2%로 배 이상 급증했어요. 정보기술 기업이 아닌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비가 1년 만에 이 정도로 급증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궁금증은 그만 풀렸어요. 연구비와 개발비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총액이 부풀려진 겁니다. 카이가 공개한 지난해 연구비는 1,518억 원, 개발비는 432억 원, 이를 합친 총 연구개발비는 1,950억 원입니다. 이 경우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6.9%로 뚝 떨어집니다. 기자가 지난달 25일 R&D 투자가 급증한 이유를 문의하자 카이 측은 숫자를 더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를 했다고 인정했는데요. 단순 오류라는 것이 카이의 해명입니다. 그러면서 정정고시를 내겠다고 했는데요. 기자의 문의 전까지 카이는 공시가 잘못됐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회계법인도 마찬가지네요. 송경모 기자입니다. CEO의 서재, 누구나 유한계급이 되기를 욕망한다고 하네요. 영국 인류학자 제임스 수즈먼은 신작 1. 석기시대부터 로봇시대까지의 역사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인간은 과연 얼마나 일해야 하는가를 문제로 역사와 사회 인류학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봤는데요. 현대 과학기술과 기업문화 태동기인 1880년대 서구의 주당 노동시간은 60시간이었습니다. 1930년대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기술의 발전으로 100년 뒤에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재화 공급이 충분해지고 주당 노동시간도 15시간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죠. 하지만 2021년에 이른 지금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 안팎입니다. 케인스는 100년 뒤 생활 수준이 4배에서 8배 높아질 거라고 했는데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4배는 이미 1980년대에 달성했고 2030년에는 무려 17배에 달할 거라고 하네요. 정말 미친듯이 일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겁니다. 또 여기서 관광한 게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같이 일하게 됐죠. 옛날에는 한 명만 일하지 않았나요? 인류사에 산업혁명과 공장 노동이 처음 등장한 이래 전 세계가 춤 쉴 틈 없이 달려온 지 어언 200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좌우 이념 프레임을 떠나 백지 상태에서 되돌아봅시다. 케인스의 말 맞다나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말고 유용한 useful보다 바람직한 good을 항상 우위에 놓아야 한다. 일 없는 삶은 무미하다. 그러나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거지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박음현 기자네요. KTB증권 유진투자저축은행을 품습니다. 14일 KTB투자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유진 SB홀딩스 지분 30%에 해당하는 상환전환 우선주 RCPS를 유진 제4호 헤라클레스 PEF로부터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체결 예정일은 4월 15일이고요. 유진 SB홀딩스는 유진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금액은 732억 원이며 최종 매매대금은 실사 결과 및 매매대금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실사를 한 뒤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네요. 박음영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하는 애널리스트, 해외 종목 추천에 논란이 분분합니다. 애널리스트의 위치가 일반 유튜버와 다르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애널리스트 의견에 신뢰성을 더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작년 5월 한 애널리스트가 소개한 중국 중소형주는 국내 투자자 중국 보유 주식의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추천 시점으로부터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애널리스트 추천 의견만 보고 손해본 사례는 주식 투자 게시판에 수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현일 기자입니다. 삼정 KPMG 아카데미 개설, 회계 감사 전문가 실무 강의를 하고 있네요.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 기업 주조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규 교육과정, 이슈 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세미나 다시 보기 등 4개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기업의 감사위원회 및 회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온라인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김종우 기자입니다. 푸드테크 기업의 벤처 캐피털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샐러드 배송 서비스를 관점으로 내세운 프레시코드 역시 지난달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통해 60억 원가량의 저금을 확보했죠. 이 회사는 푸코스팟이라는 거점 배송지를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샐러드를 픽업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만 700곳이 넘는 푸코스팟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아침 시간대 집 앞까지 샐러드를 배달해주는 정기 배송 서비스도 인기인데요. 2019년에는 위워크 크리에이티브 워즈에서 벤처기업 부분 1위에 선정되기도 했죠. 건강식의 배송 서비스를 접목한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고재현 기자입니다. LG 사면 LX까지 인적 분할 투자기에 될까요? 분할 비율은요 0.9 대 0.08입니다. 인적 분할인 만큼 기존 LG 주주는 LG 주식과 LX 홀딩스 주식을 모두 갖게 됩니다. 한 주당 0.088주를 받아야 하나 LX 홀딩스가 재상자가 동시에 액면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액면 분할되면서 0.44주를 받게 됐죠. 예를 들어 LG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LG 주식 91주, LX 홀딩스 주식 44주를 받게 됩니다. 4월 29일부터 거래가 정지되는데요. 변경 재상장일은 5월 27일입니다. 현재 LG는 지주사라는 점을 감안해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순자산가치 NAV 대비 할인율은 67% 수준입니다. 자산가치의 3분의 1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죠. 자, 이 표를 잠깐 보실게요. LG가요, 두 개로 분할됩니다. LG라는 회사와 LX 홀딩스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LG 아래는 LG화학, LG생활건강, LG전자, LGU+, G2R, LGCNS, SNI 코퍼레이션,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이 남게 되고요. 그러니까 LG전자를 통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은 남고요. LX 홀딩스를 통해서는 이제 LG하우시스, LG MMA, 실리콘웍스, LG상사, 판토스 등이 남고 있습니다. 네, LG전자의 주가, LG의 주가는 또 어떻게 될까지 전망 포인트고요. 박한신 기자네요. 그 브랜드 로열티에 발묶인 세븐일레븐입니다. 이 그 브랜드 로열티 지불 금액이요 엄청 크다고 하네요. 세븐일레븐이. 네, 코리아 세븐 연간 브랜드 로열티가요 작년에 2,272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이걸 안 냈다면 흑자도 전환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매년 이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코리아 세븐은 연 매출의 0.6%가량을 브랜드 사용료와 운영 기술 도입 비용으로 미국 세븐일레븐에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코리아 세븐이 약 2년 전 맺은 이 계약 기간에 만료 10년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4조 600억 원이었던 코리아 세븐의 매출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수천억 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CU는 2012년까지 일본 패밀리마트에 돈을 내고 브랜드를 빌려 쓰던 처지였는데요. 그러나 홍석조 BGF 리테일 회장 주도로 1,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수하고 패밀리마트를 CU 브랜드로 전환했죠. 당시 홍 회장은 사과나무를 키워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열매도 따먹지만 정작 나무는 우리의 것이 아닌 상황이라며 남의 브랜드에 안주하지 말고 브랜드 전환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구민기 기자입니다.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 인수전 네이버 카카오 격돌을 했네요. 14일 투자은행 IB 및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문피아 인수를 위해 국내 한 사모펀드와 컨소시엄을 꾸렸습니다. 인수 대상은 문피아 투자 목적 회사 지분 64%와 경영권인데요. 문피아의 기업 가치는 3천억 원을 넘는 걸로 알려졌네요. 안정락 기자입니다. 중국 지리차 스펙통의 나스닥 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장 지리는 지리자동차와 볼보, 로터스와 전기차 업체인 폴스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폴스터도 다른 스펙과와 합병을 통해 미국 증시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폴스터는 오는 6월까지 신규 자금을 조달해 20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후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 가치를 최대 4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리 자동차는요, 볼보 자동차를 인수한 걸로 유명하죠. 안정락 기자입니다. 틱톡 바이트댄스 2분기 홍콩 증시 상장한다고 하네요. 시장에서는 바이트댄스의 상장 후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33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이트댄스는 텐센트 7,702억 달러, 알리바바 6,640억 달러 등에 이어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시가총액 기술 기업이 됩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 미국 상장 그랩 네이버 3천억 SK 2,400억 대박이라고 합니다. 그랩에 투자한 회사들 대박났네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요. SK 주식회사가 2018년에 2,570억 원 투자했고, 현대차도 2,230억 원, 기아가 830억 원, 네이버 미래에셋 등이 1,670억 원, EMP 벨스타가 500억 원 2019년, 스틱인베스트가 2020년 2,230억 원 등을 투자했습니다. 네, 성수영 기자입니다. 감정가 2, 3조 원대 이건희 컬렉션 기증할까요? 삼성은 이중 절반을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 미술관 박물관에 기증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증할 작품들의 감정가 초액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근현대미술품 2200점 중에 1500점 가량이 국내 미술관으로 보내질 전망인데요. 한국 근현대미술 주요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의 국보와 보물 등 고미술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작품은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암미술관에 전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기증으로 삼성이 감내하는 손실 규모는 5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작품들을 해외 시장에 판매할 경우 1에서 2조 원 수익 중 절반만 상속세로 납부하면 되지만, 기부하면 관련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수익 대신 수익도 온전히 포기해서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기증을 하시겠습니까? 명예이냐 진리이냐? 박신영 기자입니다. 삼성 13조 상속세 연부연납 활용, 이달 2조 중 1.2조 등을 대출할 거라고 합니다. 금융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은행들은 주식평가액의 5에서 70%를 주식담보대출로 내주고 있는데요. 이달 말 내야 할 상속세 2조 원 중 1조 2천억 원을 이 같은 방법으로 마련할 거란 관측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과 유족들의 신용도를 감안하면 담보대출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죠. 다만 은행 대출만으로 상속세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유족들이 상속받는 부동산과 일부 예소품들을 재원 마련을 위해 매물로 내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기자입니다. 박상구 전 금호 회장 소환 조사를 하네요.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 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정상금리 3.5에서 5.7%보다 낮은 1.5에서 4.5%의 금리로 금호 고속에게 빌려줬네요. 네, 적정금리가 4.6%로 알고 있습니다. 4.6% 아래로 빌려주는 건요, 부당 지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개인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지만 적정 이자를 받아야 되고 매월 이자를 받아야 될 겁니다. 정주원 기자입니다. 미국 상장 이후 차등 의결권 뒤늦게 논의되고 있네요. 그러나 정의당과 시대전환, 일부 시민단체는 차등 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복수 의결권이 대기업으로 확대되면 재벌 사세를 승계를 돕고 경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비상장 벤처기업은 사적 계약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네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차등 의결권이 허용돼도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며, 향후 법안이 악용됐을 때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개개인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벤처기업 창업자 출신의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를 악용할 재벌 등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면 된다며 이미 정부 안에는 다양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는 또 기업이 주주들 동의에 따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열어달라고 했네요. 정혜용 기자입니다. 마크로제니어 지난달 코로나19 신속 항체 진단 키트에 대해 유럽 체외 진단 시약 인증을 획득한 업체입니다. 마크로제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김지산 기자입니다. 디지털 리모델링 실패한 금융지주 금융칸 LLC로 역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카카오뱅크 고객 수를 볼게요. 2020년 12월에 1360만 명, 올해 3월에 1417만 명입니다. 수신장액은 900억 3천억 25조 정도 되네요. K뱅크는 그에 반해 좀 적어요. 391만 명입니다. 올해 3월에. 성장률은 꽤 돼요. 그리고 8조 7천억 정도 됩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오프런에도 한국 명품백 1위는 루이비통이네요. 샤넬 쇼크 이유는 루이비통이 1조가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굉장하네요.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루이비통 코리아의 2020년 매출액은 1조 400억 원으로 2019년 7,800억 원 대비 3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